스타쉽은 이때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에 가장 강력한 로켓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로켓은 보통 3단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2단으로 만드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스타쉽도 2단짜리였고 그 중에 1단과 2단을 다 회수하는 시험이 있었죠. 특히 1단은 지상에서 회수를 했고 2단은 해상에서 회수를 하되 해상에 바지선을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 같이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1단 회수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이벤트였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스타쉽의 그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이었던 팔콘 9하고 팔콘 헤비, 이제 팔콘 헤비는 팔콘 9을 1단을 좀 더 키운 버전인데요. 이게 두 개 다 해상과 육상에서 다 회수를 했고 특히 육상에서 회수할 때는 랜딩 패드라 그래서 그냥 바닥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타쉽은 1단을 회수할 때 그 타워가 옆에 탑 같은 게 큰 탑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두 개의 팔이 이렇게 젓가락처럼 모아지면서 이 로켓 1단 부분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서 잡는 방식으로 회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워했죠.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우주과학과 천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김성수입니다. 그 젓가락 팔 같은 그런 모양을 벌려져 있다가 이렇게 오무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큰, 이게 높이는 70m 정도 되거든요. 70m나 되는 거대한 1단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탑 근처에 가져와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옆으로 벗어나거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세가 눕거나 해도 옆에 충돌하거나 다른 데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정밀 제어를 해서 회수를 했다는 게 이제 정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스타쉽의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행을 하기 전에 테스트, 시험 비행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번이 5번째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의 시험 비행이 더 예정되어 있고, 그 앞에 4번은 실패를, 완전 실패도 있었고, 부분 실패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2단의 회수 실험, 바다에서 이제 마치 그 밑에 바지선이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하고 내리는 그 시험에서는 완벽하지 않아서 100% 성공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5번째 시험 비행은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4번은 그 아까 말씀드린 탑, 큰 타워에서 회수하는 건 시도도 안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둘 다 바다에서 회수할 것처럼 가상을 해가지고 바다로 연착륙을 시키는 거를 목표였거든요. 1, 2, 3, 4가 다. 근데 그 처음에 4번의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에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졌지만 한 번도 이런 젓가락 팔을 이용해가지고 회수하려고 시도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 순서가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 시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은 젓가락 팔로 회수하지 않고 그냥 해상에서 시험하는 거였지만 5번째는 바로 직전 시험 비행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그 로봇 팔로 회수하는 것까지 시험을 했죠. 그리고서는 그거는 그 1단의 회수는 완벽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로봇 팔로 시험한 게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 안 했었으니까 그게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예정된 로봇팔 회수였고 첫 번째 시도에 성공했으니까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마도 그 전에 팔콘 9하고 헤비 때 워낙에 많은 회수를 시도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다음번 프로젝트였던 스타쉽의 1단 회수 성공에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으로 로켓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미국하고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60년대, 70년대 달에 사람을 누가 먼저 보내느냐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두 나라가 굉장히 큰 로켓을 만드는 거를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켓은 일회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였고요. 이거를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비교하기도 했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뭐 뉴욕에서 LA로 한번 간 다음에 그 비행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비효율이냐. 그래서 그걸 재사용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재사용인 건 분명하다. 이제 이런 걸 강조했었죠.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요.
근데 그 전에 로켓의 재사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우주왕복선이 이제 그 우주왕복선이라 부르는 비행기 같은 동체하고 그 뒤에 연료통과 두 개의 부스터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을 사실은 회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는 우주왕복선이라고 부르는 비행기 같은 그 동체는 수평 비행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착륙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우주에 한번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연료를 추력을 쓰지 않고 그냥 글라이더처럼 무동력으로 비행만을 해가지고 지상 착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으로 착륙을 하려면 날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날개들 때문에 비효율이어서 그건 한 20여 년 정도 미국에서 쓰다가 이제는 뭐 몇 가지 인사 사고도 있었고 폭발 사고로 두 번이 있었잖아요. 인명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이 두 개 때문에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폐기했거든요. 2008년인가 9년 정도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가 다 알았죠. 만약에 이거를 재사용을 한다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는 수평은 안 되겠다. 어쨌든 무조건 수직으로 해야겠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죠. 이걸 처음으로 가능하게 했던 게 제 기억이 맞으면 2015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9년 전 정도인데요. 그때 이거를 처음으로 수직 착륙을 통해 가지고 1단을 회수를 했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금방 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한 2030년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한 20여 년 정도를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스타쉽은 그냥 단순히 1단 부분을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 수직 착륙을 했을 뿐더러 그거를 타워에서 사뿐히 젓가락 팔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회수를 했다는 게 이제 또 그 사이에 이룬 엄청난 발전이었죠. 팔콘 9은 그러면 왜 지상에 착륙을 했고 왜 스타쉽은 지상에 하지 않고 이렇게 팔로 잡았느냐가 이제 그 중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팔콘 9은 아주 대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초대형은 아니었고 중대형 정도의 규모였고요. 그 정도 규모의 로켓은 1단 부분이 수직 착륙을 할 때 밑에 이제 바닥에 손상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쉽처럼 뭐 대형 또는 초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켓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단 전체 높이는 71m인데요. 아파트로 치면은 한 층이 보통 3m니까 뭐 한 20몇 층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에 그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구조물이 그냥 바닥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그냥 쿵 떨어지면 다 망가지니까 사뿐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실상 거의 공중에 그냥 떠 있듯이 할 정도로 추력이 나와야 돼요. 밑에서 로켓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추력을 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착륙을 사뿐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추력 때문에 바닥에 다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가면 파편이 다시 튀어오를 거고 그러면 로켓의 아래쪽에 또 다 망가뜨리겠죠. 엔진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게 예상이 됐고 그런 걸 방지하고자 결국은 이 제일 아래쪽 부분이 땅에 닿지 않고 회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타워에다가 맨 윗부분에 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싹 걸리게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렇게 회수를 한 다음에는 이 1단 부분을 딴 데로 옮기지 않고도 그냥 다시 그거를 2단을 나중에 회수한 다음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위에 얹기만 하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팔콘 9의 경우에는 회수를 한 다음에 그걸 들어서 경납고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재사용을 위해서 그 옛날에 아이폰이 고장 나면은 수리한 데 맡기고 한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꿔주는 과정 또는 고치는 과정을 리퍼비시먼트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로켓도 한 번 쓴 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엔진 내부나 연소실의 안쪽에 그을음 같은 거를 없애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그 팔콘 9의 경우에는 경납고 같은 데 가서 이제 했죠. 그러려면은 랜딩 패드라고 하는 착륙장에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거기까지 옮기고 거기서 이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착륙장으로 발사장으로 가져오고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동안에 이 모든 게 다 시간하고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타워에서 잡은 다음에
그 세워진 상태에서 엔진이나 연소실을 청소하고 다시 거기서 발사를 하면은 그러면 훨씬 더 그 재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팔콘 9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있는 바지선에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육상에 착륙을 할 때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서기에는 조금만 자세가 수직이 아니어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다리가 있었고요. 다리 하나가 길이가 거의 7m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발사할 때는 접힌 상태에서 가고 나중에 착륙 직전에만 펴가지고 그 4개의 다리가 이제를 이용해가지고 착륙하게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의 무게가 그래도 꽤 나가고 4개면은 상당히 나가죠. 근데 로켓은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콘 9의 경우에는 전체 무게 이걸 연료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화물을 다 채웠다고 했을 때 무게를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화물은 4밖에 안 되고요. 연료가 89고 그 다음에 본체 다 텅텅 빈 연료도 없고 화물도 없는 본체가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7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면 7에서 1을 줄이면 화물이 4에서 5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본체의 무게, 그러니까 그냥 연료도 없고 화물도 없는 그 본체 자체의 무게를 줄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다리 4개가 붙으면은 그것도 상대적으로 꽤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무게를 줄이면 또 굉장히 효율화가 되는데요. 이 스타쉽을 회수를 할 때 땅에 착륙하지 않고 그거를 공중에서 팔을 이용해서 잡으면 다리가 필요 없죠. 대신에 뭐는 필요하냐면은 그 팔이 잡히는 팔이 이제 이 로켓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걸쇠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뭐가 나와 있어야만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힘으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렇게 살며시 오므지는 거는 단순히 처음에는 이렇게 넓혀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중에는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 공중에 드는 게 아니라 요 팔에 로켓에서 걸쇠가 와서 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쇠 길이는 뭐 아직 제대로 이렇게 발표된 걸 제가 보진 못했지만 공표된 걸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뭐 길어야 뭐 3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대적으로 작은 아까 말씀드린 7m 근데 그것도 팔콘 9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로켓의 경우에 7m 다리였는데 만약에 스타쉽에다가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뭐 10m는 한참 넘을 겁니다. 뭐 20m짜리 다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걸쇠만 있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의 효율화를 하는데도 공중에서 잡는 거는 상당히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스타쉽의 최종 목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화성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데 이제 쓰겠다.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많게는 뭐 1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그 전망이 있는데요. 더 가깝게는 당장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이름이 아폴로였는데 그 아폴로의 쌍둥이 이제 누나 또는 여동생이죠.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어쨌든 쌍둥이 남매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2010년대 말부터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사람이 달에 갈 때 그때 이 스타쉽의 2단 부분에 이 달 궤도에서 달 표면까지 그 우주인을 오르락내리락 셔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타쉽을 그러니까 이 팔콘 9 다음에 차세대 로켓을 스페이스X 측에서 이렇게 빨리 개발할 계획이 없었어요. 좀 더 뒤에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우주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른 걸 보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좀 부랴부랴 만들어서 급히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2010년대 말에.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가지고서는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좀 땡겼었죠. 그래서 이 스타쉽의 첫 번째 용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아마 아르테미스 3,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1을 성공을 했고요. 2가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 말 또는 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한 1, 2년 뒤에
2026년 또는 2027년에는 아르테미스 3 세 번째 이 비행에서는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 한 100km에서 수백 킬로 그 궤도에서 돌다가 사람을 태우고서는 달 표면에 와서 내리고 그러면 거기 우주인들이 월면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스타쉽의 2단 부분을 타고 다시 달 궤도로 올라가고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사람을 태우고 갈 비행선의 이름은 오리온이고요. 그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유럽 우주항공국하고 같이 만드는 게 되고 그 오리온을 지구에서 이륙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발사해서 달까지 보내는 거는 또 나사의 SLS라고 하는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로켓이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폴로 때와는 달리 이번 아르테미스의 유인 달 탐사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지구에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그 로켓은 SLS, 그리고 타고 가는 로켓은 우주선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만든 오리온. 그다음에 달 궤도에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스타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러니까 도킹을 한 다음에 건너가서 마치 우주정거장에서 독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요. 그래서 거기서 달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말씀드린 스타쉽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타쉽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타쉽의 용도는 지금 짧게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 더 멀리는 이제 화성 유인 탐사에 쓰는 것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더 이제 해야 될 건데요. 일단 아까 제가 5번째 시험 발사 2주 전에 있었던 그거가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을 회수하는 건 완벽했는데요. 2단을 해상에서 회수하는 거는 아마 스페이스X 측에서 봤을 때 100%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단조차도 회수를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서 해야 이제 그 테스트가 제대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아르테미스 때는 지구에서 궤도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구 우주로 가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스타쉽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사람을 태운 채로 스타쉽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S라고 하는 로켓에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 스타쉽도 사람을 태우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로 올라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올라가는 것 자체는 성공을 했죠. 스타쉽 이번 5번째 그 테스트에서요. 근데 사람을 태운 채로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근데 추력을 거의 쓰지 않고요. 우주에 올라간 뒤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추력을 거의 안 쓰고 대기와의 마찰을 이용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충분히 그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느냐? 왜냐면은 돌아올 때 마찰을 이용한다는 뜻은 대기와 그 다음에 이 우주선 선체 바깥 부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열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한 번, 2번 정도의 시험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태울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쉽의 2단, 즉 거기에 화물이 실릴 수도 있고 사람이 탈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탔을 때 스타쉽 2단이 지구로 돌아올 때 정말로 열을 끝까지 잘 버틸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 테스트까지 마쳐야 이제 진짜 스타쉽이 유인 프로그램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때까지 인류가 개발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팔콘 9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스타쉽을 만든 스페이스X가 이미 만들었던 팔콘 9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데, 팔콘 9의 경우에도 1단, 2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단은 없고, 근데 1단만 회수하고 2단은 원래 회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때문에 스타쉽의 개발이 일정이 당겨지면서 원래 있던 팔콘 9의 2단 부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단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타쉽은 1, 2단 다 지금 회수하는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그 5번째 시험에서 거의 100%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 아르테미스는 또 팔콘 9과 다르다 볼 수 있고요.
팔콘 9이 아니라 지금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중대형 로켓하고 비교한다면 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로켓이 1단만이든 1, 2단 다든 간에 회수에 성공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즉 팔콘 9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일단은 회수했으니 뭐 이건 비슷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팔콘 9의 회수는 바닥에서 해도 될 정도였지만 그냥 그 평지에서 해도 될 정도였지만 2단 그 스타쉽의 경우에는 너무 무겁고 큰 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착륙할 때 연착륙할 때요.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두 개는 그냥 다 똑같이 수직 회수했으니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쪽은 훨씬 더 정밀 제어를 해야만 회수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택했으니까요. 누군가 돈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나 아니면은 그런 지원, 재정적 지원이 있을까는 거는 이제 알 수 없죠. 알기 힘들고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미국이 됐던 그게 아니면은 지금 미국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중국이나 다른 EU나 러시아가 됐던 간에 결국 다음번 유인 탐사 경쟁은 화성이 될 텐데요. 화성에 가는 거는 지금 사람 이제 한 번도 못 갔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건 이때까지 뭐 성공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궤도에는 여러 번 보냈고요. 화성의 궤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표면을 관측하고 거기에 있는 옅은 대기를 뭐 관측하고 측정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그 화성의 표면에 착륙해서 거기서 로버를 전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화성을 무인 탐사한 것도 이때까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도 일방 통행으로 보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방법은 없지만 그냥 나는 가가지고 안 돌아도 돼. 거기서 일주일만 버티면 돼. 뭐 그 다음에는 생명 유지를 못해도 나는 괜찮아.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리고 사실 누가 자원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도 그걸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죽을 날짜가 뻔히 보이는 그런 미션을 허용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 가서 착륙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서 다시 그 중력을 이기고 화성의 표면 중력을 이기고 화성의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지구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큰 연료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로켓은 없습니다. 달은 이때까지 가능했던 이유는요. 달은 일단은 왕복하는데 가서 딱 착륙하자마자 다시 그냥 온다 그러면 6일에서 7일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화성의 경우에는 그게 1년 반 이상이 걸려요. 일단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화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40%입니다. 달은 지구의 6분의 1인데 비해서. 그래서 6분의 1이면 한 16, 17%인데 16, 17%와 40%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느냐 2배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싶어도 그 2배 반의 차이가 버리는 필요한 연료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2배 반이 아니고 뭐 20배, 30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 화성에 갔다가 다시 사람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그 사람을 태운 채로 로켓이 거기서 이륙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하려면 한 번에 한 로켓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연료를 채운 그러니까 연료를 그 탱커 같은 데다가 채워서 연료를 가득 채운 로켓을 여러 개를 보내서 화성 궤도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화성 표면에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연료를 쓰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료를 엄청나게 보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 번 그냥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끝내는 거에 비해서 사람 딱 한 명이라 하더라도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은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겠지만 100배는 들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이 이때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중에 킬로그램당 우주에 보내는 능력, 수송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당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게 가장 좋긴 해요. 이때까지 개발한 것보다 뭐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갈 정도입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화성까지 왕복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를 다 우주에 미리 보내놓고 화성까지 보내놓고 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아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가능해질 것이냐 알기 힘듭니다.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